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이 22대 국회의원 총선 등록 마감날입니다. 그래서 마감날을 맞이해서 좌우당 간에 이번 공천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코멘트를 하는 것이 필요해 돼서 3시에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발표가 있었고 또 그와 관련한 김광일 씨의 칼럼, 강북을구에 대한 칼럼 재미있어서 제가 그거 듣고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우선 이 전체적인 공천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문은 뭐냐? 이재명은 그토록 박용진이가 싫었을까? 이겁니다. 이거 좀 보통 사람으로서는 정도에 지나쳐도 상당히 지나쳐요. 물론 자기하고 경합 대상이었고 경쟁 대상이었고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무슨 당 대표 경선이나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경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밉고 얄밉기도 하고 때로는 경계도 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도가 많이 벗어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를 만약에 망친다고 한다면 아주 폭망을 하게 된다면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강북을구 공천에서 박용진이를 끝끝내 잡아 없애려고 했던 그 지나친 어떤 그 증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뭐 의원평가 10%에다가 또 무슨 하위 평가 그리고 또 25, 30을 붙였지. 35하고 아연 30과 25에서 55%를 줄였지.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1차에서 탈락이 됐어요. 탈락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탈락이 되기 전에 정봉주라고 아주 그 재미있는 사람, 아주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등장해서 그 양반의 소위 그 목발 농담 때문에 탈락을 했죠, 그 양반이. 그런데 뭐 나름대로 상당히 재미있고 독특한 퍼소널리티를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목발 농담은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이종혁 의원도 아마 어디서 출마하죠? 대한민국의 전선을 지키다가 북한이 심어놓은 지뢰에 밟혀서 다리를 잃은 사람. 이건 어떤 연유와 어떤 실수와 뭐 그런 것을 막론하고도 국가를 지키는 영웅으로 존중하고 따뜻하게 맞아줘야 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그 집고다리를 목발을 선물로 하자. 이건 농담치고도 이거 벼락 맞을 농담이에요. 정봉주 개인에게는 지나친 표현이지만 이게 어이가 없어. 아니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악독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더더구나 호국전선에서 희생당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뭐 정봉주의 사태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세운 사람이 어쩌면 그 이재명이하고 그렇게 좀 비슷비슷한 사람이 조순이라는 변호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잘 몰랐죠. 대부분 사람들이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동명이인 조수진 의원이 있어요. 동아일보 출신. 옛날 제가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그때 막 동아일보 사스마리 기자로 사스마리라는 말은 초임 기자라는 뜻입니다. 국회를 출입해서 우리 당을 출입해서 제가 잘 알아요. 그 사람이 원래 대한일보 기자를 했다가 대한일보가 그냥
문을 닫는 바람에 동아일보에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특채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굉장히 혈기왕성하고 아주 진지한 사람이었는데 질문을 받고 어쩌고 하면서 저 여자가 저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언젠가 한가락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다음에 비례대표로 국민의힘 쪽에 아주 스타 의원으로 부각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묘하게 어떻게 두 번째 재선 과정에서 탈락했어요.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 이름이 같은 조수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그 사람 아닌가 하고 제가 눈여겨봤더니 이 사람은 변호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했는데 뭐 글쎄 뭐 어디에 뭐 사무총장도 하고 민주변론 민변 있죠? 민주변호사에.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진보적이고 좌파구나. 과감한 여자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일부러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의 강간당하는 피강간 사건에 대해서 주범으로 꼽히는, 그래서 강간범이라고 혐의를 받는 사람을 옹호하는 데 이력이 난 사람이야. 상당히 잘해. 근데 그걸 이제 형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와 꾀를 개발했겠죠, 나름대로. 그런데 이게 좀 지나쳐. 제가 그건 여기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니까. 지 아버지까지를 끄집어내. 이건 천륜을 무시해야 돼. 이게 도대체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이재명 대표도 처음에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알았겠죠. 그냥 우물쭈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재명이 저것 때문에 망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좌우당원의 그 강북 울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때 제가 원래 정통민주당 조순영 대표가 이끌었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한팔을 끌고 나가서 열린 우리당을 만든 노무현 대통령의 반대해서 원래 정통민주당을 지키려고 했던 조순영 대표 밑에서 저도 최고위원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정통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시골에 지역구를 눈물 넣어서 빠이하고 서울 올라와서 서울에서 출마를 했던 게 바로 그 강북 울구였어요. 그래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노무현의 정치적 술수라고 할까? 그 탄핵쇼. 저는 그걸 지금도 스스로 꾸민 자구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밀려서 저도 실패를 했습니다만 2등하든 3등하든 그 관계없습니다만 2등을 했습니다만 그까지는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북 울구를 제가 잘 알아요. 거기가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삼양동과 4.19 묘지 그 근처예요. 그 근처인데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새벽인가? 새벽 4시인가? 조수진 변호사 후보가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하면 잘한 겁니다. 사퇴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나마 좀 나아지겠구나 하고 나오는 또 이 한민수 대변인이 또 공교롭게 또 그런 사람을 뽑아서 바로 이 문제에서 경향신문에서도 문제를 삼았고 방금 제가 듣고 왔던 김광일 유튜브에서도 한민수에 대한 내력을 쫙 들었는데 한민수가 공교롭게 그전에 그 최명길 의원이 출마했던 어떤 지역구에 그 최명군의 갑작스러운 공천을 비판하면서 그 사람 그 거리에 번지수는 아는지 모르겠다는 칼럼을 썼더라고요. 모 신문에 논설위원 할 때.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제 발등을 찍은 셈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이는 하필이면 정몽주에다가 그것도 조수진 변호사에다가 한민수에다가 정조한을 아주
꼭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만 뽑아.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어떻게 그렇게 공교롭게 그런 사람만 뽑았을까? 그리고 한민수 뽑기 전에 벌써 당에서 최고위원 회의 열어가지고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이거저거 함부로 토론하고 하는 거 복잡하니까 대권을 나한테 주라.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옛날 특권법, 대권 특권법이라는 게 1932년에 히틀러가 독일 와이마르 공화국 뭐 그거 했을 때 자기가 임시 대권을 잡았잖아요. 대권을 하고 법도 마음대로 만들고 그냥 그래가지고 2차 대전을 시작했던 그런 대권, 임시 특권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나 제가 정하고 나중에 뭐 보고하거나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특권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거 뭐 하려고 그러나 하고 생각했더니 조수진 딱 물러나니까 한민수를 갖다 딱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굉장히 잘못된 포석이에요. 악수 중에 최악수를 띄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폭망하게 돼 있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적당하게 조정이 돼가지고 옛날 21대 사회적 총선 있죠? 그것처럼 적당하게 만들어져서 뭐 180 홍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국민들은 절대로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상황이 그만큼 이재명이가 몰려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이 사람은 하는 짓마다 이러냐. 그리고 모든 것이 왜냐하면 자기의 방탄을 위한 사당화의 포커스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조수진 변호사가 뭐 19년 차 변호사라니까 상당히 관록 있는 변호사인데 아마 이 사람의 변호하는 것도 자기 입장에는 그랬을 거예요. 자기 그 조카 뭐 무슨 폭력 뭐 해가지고 뭐 누구 관계된 사람을 죽였다든가 뭐 그런 뭐 그 중대한 피해를 입혀가지고 한국에서 자기가 또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익숙한 조수진을 좀 높게 평가했는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되고 이 한민수 대변인도 저도 최근에 이제 주목했던 사람인데 눈이 금망하고 점잖은 얼굴로 이재명을 굉장히 옹호를 잘해. 옹호를 굉장히 잘해. 그런데 어쩐지 한참 듣고 있으면 얄미워 그 사람이.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인상입니다만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돌리는 말에 논리나 이런 것에 굉장히 약이 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이 아마 이재명이 상당히 점수를 따겠는데 하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여기저기 공천 리스트에 끼어들지는 못하더라고요. 그거 좀 이상하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번개처럼 탁 뉴스타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은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상당한 폭망을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 등등으로 해서 뭐 누구야 뭐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는 이준섭이 뭐 불러들이는 일 뭐 또 누구야 도태우인가 그때 사건이 뭐 이런 등등 문제 가지고 국민의힘이 허둥댔던 거 제가 그때 그 한동훈한테 되게 싫은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 정도는 이미 넘어갔어요. 상황이 넘어가고 모든 국민이 이재명의 정치적 결정 문제에 대해서 포커스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선거는 이길 수가 없게 돼요. 느낌이. 그런데 만약에 이기는 걸로 만들어지면 이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야.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보해서 공병호 박사의 주장도 항상 그러했지만 우리가 꾸준히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투표관리관의 도장까지만이라도 받아라. 그걸 받지 않는 한 투표함, 특히 사전투표함에 가짜 투표지를 막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을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했어. 근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워라, 가라고 듣는 동안은 쭉 지나갔어. 만약에 이 문제에서 사건이 나면 이것을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이 정부 자체도 이 선거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문책을 심하게 당할 거다. 제가 이것은 미리 말씀드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북을에는 대신 나온 사람이 국민의힘에서는 박진용이에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나오고 이거 이제 윤석열 친윤 인사라고 봐야 되겠군요. 대일 외국어고등학교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발동을 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만, 이런 바닥에서 이거 이기지 못하면 정치 그만두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쉽게 됐다 이런 말인데, 열심히 뛰어서 의미 있는 성공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며칠부터 19일부터 21일 차이니까 지금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강북 울구에서 벌어졌던 그 정치적 격변 사태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3, 비슷비슷한 넥투넥, 이것이 많이 바꿔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새로운 미래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국신당이 장족에 진출을 한 것은 이미 우리가 아는 바고,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는 원래 같이 시작하다가 뽀개지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저기 반도체 벨트에서 나름대로 한 19%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이제 투쟁을 할 만해요. 그리고 또 2등도 거의 2위도 국민의힘인가 어딘가 비슷비슷하고 1위가 한 30 정도로 되고, 그렇지, 체크해봐. 그래서 앞으로 19일 동안 파이팅을 할 가능성이 아직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개혁신당은 왔다 갔다 업앤다운이 있지만 적어도 3% 정도는 유지하고, 그에 비해서 민주당의 참 5선 의원으로 당대표도 하고 국무총리까지 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가 너무 지지부진해. 1%가 좀 뭡니까? 그전에는 2, 3%, 3% 오르더니 저 내려가서 뭔가 캠페인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각계약진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옆에 여러분 오른쪽에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지지도 나오죠. 이거 쭉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여야로 보자면요, 국민의 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은 범야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23대 22, 여기 45%가 소위 중도 진보, 중도 좌파죠. 유권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23대 22로 4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우익 보수가 국민의 미래 30%, 개혁신당 5, 새로운 미래의 자유통일당이 드디어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등장했는데 여기가 적어도 3% 정도가 되어야만 의원 한 명을 배출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미래와 자유통일당은 순위 경쟁을 하면서 앞으로 한 19일 동안 열심히 파이팅을 해야 하고, 개혁신당은 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명 정도의 비례대표 의원은 배출할 수 있다. 그래서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뭐 상상하기는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지역구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대단히 현재로서는 어렵고 돼도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들까 말까 하는데 적어도 개혁신당은 적어도 2명 내지 3명 비례대표에서는 진출할 수 있을 거라 하는 것이 이 통계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유통일당도 그동안 그냥 당원이 수십만이다 수백만이다 하는데 전혀 오르지가 않았는데 드디어 올라왔어요. 2%는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그 황보승이 의원 때문에 원내정당이 돼가지고 또 원내정당 엊그제 그저 국회 프레스룸에서 탁 뭐 구조와 변호사가 뭐 발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 하나가 있고 없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진출을 많이 할 거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자유통일당이 비례대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것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동창으로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소문난 석동현 변호사가 저 송파인가 어디에서 진출하려다가 실패하고 아주 그냥 의기소침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유통일당으로 탁 정적 영입이 돼서 비례대표 2번을 꿰찼습니다. 이건 충분히 짐작할 만한 예견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석동현 변호사가 그전부터 정광훈 목사 쪽과는 이 변론 관계로서 약간의 인연이 있었을 겁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도 2020년 8월 15일 날 광화문 대회에 대회장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집시법 위반으로 지금도 제가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한때 갑자기 석동영 변호사가 나타나서 무료 변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하니까 아마 그런 배려 때문에 인간관계가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나름대로 저번에 황보승이 1번, 석동영 변호사 2번 정도는 자유통일당에 노력하는 바에 따라서 국회 입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리스트가 쫙 나왔는데 그 리스트 어디 갔죠? 긴가? 1번이 뭐 아까 길게 뽑아준 거. 예, 알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이 20명까지 쫙 뽑았어요. 20번 한광훈 후보까지 뽑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유명한 사회적으로 유명한 손상대가 비례 8번이고 또 한때 저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던 저하고 같은 김씨예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대령으로 예편한 김수열 동지가 10번.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한때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다가 그걸 그만두고 자유통일당으로 조인한 장하나양 목사입니다. 너무 떠는 17번을 찾아서 이거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번호인데 대표를 하고 있는 저희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번에 앞자리 같은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고 오늘 발표하는데도 뭐 장경도 목사가 와서 차치고 포치고 뭐 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건성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내부사 안에 무슨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고 알려진 것은 잘 해결이 된 것인가 그렇게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위 중소정당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중소정당인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자유통일당의 소위 비례대표
최하위에 한 명 혹은 두 명을 획득하는 즉 경쟁은 앞으로 19일 동안 굉장히 벌어질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적인 우세를 가지고 광고니 뭐 등등을 때려가지고 하는 것은 자유통일당이 앞설 거고, 개혁신당은 나름대로 좀 참신한 후보들이 있어요, 지역에. 그래서 저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파이팅이 요구되는 건 새로운 미래 이낙연의 당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것은 잠시 빠졌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동안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고영주 변호사의 자유민주당이 빠졌어요. 자유민주당에서는 요새는 뭐 의견의 일치가 안 돼서 몇 사람이 또 거기서 빠지고 어쩌고 했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컴백을 할지 어쩔지 그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고요. 특히 이제 오늘 그 관심을 가지는 거 하나는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입니다. 사실은 이 우리공화당은 당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50만 가까이 40몇만 되는데 작년에 보고된 당원수가 42만이가 되니까 이건 절대 헛수가 아닙니다. 얼마나 액티브하냐 안 하냐 그런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다른 중소정당 소위 군소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5천 명짜리 10,000명짜리 많으면 3만 명 정도에 비해서 우리 공화당은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열심히 노력하고 돕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은다고 해서 당명까지 우리공화당으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자기 확장을 하기 위해서 내부 투쟁도 좀 있고 탈락한 사람도 있고 어쩌고 그런 과정에서 조원진 대표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 측과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건 모략일 수도 있고 또 조원이가 뭐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겠죠.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박근혜 쪽하고 접촉을 하는데 한때는 뭘 보내도 박근혜 측에서 접수를 안 한다는 말까지 돌 정도로 좀 입장이 난처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는데 이번에 처음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달서갑 공천을 받으니까 한때 달서갑에 가서 경쟁하듯이 출마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많이 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달서 병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서병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제가 그걸 소개하겠는데요. 조원진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가 국민의힘 단수 추천을 받은 달서갑의 출마설에 대해서 그는 이거 조원입니다. 조원은 우리 당원들 70% 정도가 달서갑에 출마를 해서 유원진이하고 결전을 벌여야 한다고 강력히 얘기했다면서도 자기가 당원을 설득해서 그냥 달서병으로 돌아왔다. 근데 달서병은 권영진 후보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은 그리고 대구 지역의 야권 단일 후보인 진보당의 최영호 후보가 출마했는데 여기에 나오는데 원래 이 조원진은 이 달서병에서 18대, 19대, 20대 3선 의원을 한 사람이니까 자기네의 조직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이것도 주목할 만큼 재미있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이런 거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는 제 희망도 그렇습니다만은 국방장관의 공수처 조사 그런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 잠복되리라고 봅니다. 공수처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솔직히 공수처는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장이 없습니다. 그건 누가 만들었으면 문재인이가 만든 거야. 그러면
이 장관의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조사를 하고 뭐 통보를 하고 아무것도 안 했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 뭐 어물어물하고 뭐 나간다 어쩐다 그렇게 보이니까 무슨 그랬네 어쩐지 출국 금지 요청을 요구하고 딱 걸어놨어요. 그러나도 아무 소리도 없고 나가도 된다고 하니까 이 장관이 그냥 대사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주는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리고 인도네시아, 일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미국의 그 남태평양, 남아시아라고 할까 동남아시아의 그 전략적 벨트 중에 중요한 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려고 하는 전쟁이 벌어질 때 그걸 막는 프론트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한국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거기 들어가 달라고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를 종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북한 문제도 있고 또 건너편에 중국의 시진핑이 워낙 곰처럼 버티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굴고 있는 그런 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호주 외교 전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호주가 우리나라의 국산 전략 무기를 많이 사들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몇 번째 됩니다. 많이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이 적당한 뭐 요즘 일본, 미국, 영국 이런 1급 대사관 지역 이게 바로 따라가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장관급이 갔죠. 보통 그 장관급이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차관 정도나 차관 보호 정도가 가는 자리인데 이번에 특별하게 문제를 삼아서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재명이가 앉아서 저놈은 도망간다고 난리 법석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할 일 없는 국민이 또 넘어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의식에 대해서 어떨 때는 참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가 들어와서 그래 나 조사하려면 조사해라. 뭘 조사할 거야? 아직 조사할 준비가 안 됐다 이거. 이런 코미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태우의 문제는 저는 한동훈이가 책임이 있습니다. 도태우는 다른 문제보다 5.18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발언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과도하게 발언한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중에 진심으로 양식을 가진 사람은 먼저 그 중에 아주 극렬한 사람은 광주 5.18 순 가짜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18에서 민주화의 운동이 벌어진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너무 그냥 부풀려져 가지고 속된 말로 개나 고동이나 막 그냥 유공자라고 들어가고 어쩌고 하니까 이거 좀 정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태우 변호사하고 토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 지나가면서 악수 한두 번 해봤지만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대충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유를 가지고 공천을 낚아채? 그럼 뭐예요? 한동훈은 윤석열과 같이 5.18 문제는 아주 털도 만지지 않고 털끝도 만지지 그대로 싸가지고 그대로 다음 헌법 개정할 때 그걸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지지하고 믿는 사람의 자유우파 중에 도대체 몇 %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요 사나이는 또 참 다음 주인가 달서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회동해갖고 도움을 청한다 하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유영아 공천해 주시니까 나 좀 만나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덕담 좀 해 주십시오 이거요. 요컨대 말하자면. 그러나 그 한동훈은 박근혜 후보에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32년의 구형을 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라고 하는지 가서 봐야 되겠어요. 그때 그 구형한 거 정말 각하 잘못됐습니다. 그러려고 하는지 그 말을 싹 빼려고 하는지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박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이야 그냥 덕담하겠죠. 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겠지만 바로 여기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2인조의 그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으로서의 정치적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5.18 문제하고 뭐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자유우파인지 아닌지 헷갈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렇게 쌈판이 벌어지면 최선이었으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맞으니까 아무렴 이재명보다 윤석열 쪽이 이기는 게 낫죠. 당연히 낫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표를 가진 우리들로서는 참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도 어떡합니까? 우선 더 미운 놈보다 덜 마음에 드는 사람 찍는 게 낫죠.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든 간에 이번 선거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다시 살아서 새봄과 같이 뿌리와 새잎이 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민주당 자체도 반성해야 돼. 그 안에서. 민주당 자체에서 이재명이하고 뭐가 틀려가고 나온다는 보따리 싸가고 지금 새로운 간판 걸고 나오고 있는 뭐 요새 너무 애잔해서 코멘트하기도 미안합니다만 그 새로운 미래가 그 하는 거 보세요. 거기서도 뭐 공천 문제에 대해서 시끄럽게 말할 수 없이 시끄러워서. 마찬가지로 진보신당도 양양자 의원이 뭐 공천 문제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어찌고 뭐 하다가 그래도 어디 나가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냥 하는 모양이에요. 양양자 의원은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만 뭐 비밀 지킬 것도 없습니다만 그쪽으로 가기 전에 진보신당으로 가기 전에 우리 사무실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선배님 의견을 듣습니다. 당신은 이낙연 쪽으로 가시오. 그랬어요. 이낙연 쪽으로 가서 근데 이제 이낙연 쪽으로 가는데 좀 머뭇머뭇했던 것이 뭐 개인을 너무 까발리는 거 미안합니다만은 처음에 비례대표를 하지 않고 광주에 가서 탁 자기가 좀 화순의 좀 신기루 같은 여성 하고 나서서 지역구에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처음에. 그래서 4년 동안 와신 상담을 해가지고 광주에서 당선했어요. 그 신났죠. 서울 올라가서 그 자기 나름대로 소신대로 뭘 했는데 그 다음에 그 검수완박 그 사건 벌어졌죠. 그때 그걸 반대했어요. 잘한 거죠. 잘한 거지. 그런데 이 광주 유권자 저것이 말이야 뽑아주니까 엉뚱하게 민주당 배신하고 국민의힘 쪽으로 간다고 막 아우성을 친 거야. 그러니까 떨린 거야. 그래서 광주에서 인기가 많이 폭락했죠. 폭락을 했는데 그래서 한때 자기 지역구의 여론조사도 뭐 아주 제가 공개하기 그렇습니다만 아주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자기 고향을 돌아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서 아마 이준석 쪽으로 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이하고 같이 잡아가지고 차라리 거기서 전국구를 해서 이번 선거를 응했던 게 더 나았을 뻔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두 당이 깨지려고 할 때 이준석 옹호하지 말고 가자. 그래도 붙여서 합시다 하고 붙이는 윤활유 역할을 하였던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러나 뭐 그거 다 지나간 얘기고 지금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모양인데 다른 건 몰라도 개혁신당에서 양양자는 의미 있는 득표를 해서 당선되는 기적을 만약에 세운다면 아마 한국 정치의 새로운 신데렐라가 될 수도 있으려니 하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뭐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9일 동안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벌어질 겁니다. 많이 벌어지고 예세위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럴 겁니다. 내가 또 누구 좀 얘기 안 한 거 있냐? 대충 얘기했지. 응?
앞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그 양대 정당의 쟁패는 양대 정당의 쟁패는 강북을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그 코미디, 거기에서 낱낱이 드러난 이재명의 인간적 정체, 이것이 선거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나와서 탁 연설을 했던 황보승이 의원을 저도 처음 봤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의회 경력이 있어서 말도 반드시 하고, 그런데 황보승의 도덕적인 문제를 잘 커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또 정광훈 목사는 몸이 불편하다 해서 안 나왔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걸 잘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정광훈 목사가 펼쳤던 거대한 야망,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현실화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생각보다도 훨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노리는 게 뭐냐? 더불어민주당의 그 민주연합 말고 개혁 조국혁신당이 제2의 그 연합으로서 앞서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의 위상정당 말고 석동희를 끌어가고 자기가 국민의힘의 조국신당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두고 봐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황보승의 문제, 그 외에는 크게 문제될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한 1, 2주 동안 재미있는 담론이 오고 갈 겁니다. 여러분이 잘 즐기시고, 비판을 그럼 비판하고, 그러나 표는 정확하게 찍고, 그래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도 일조합시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